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이 책은 미국의 모든 전환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사라져야 될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다가올 것에 대해서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인물은 이제 네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분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흔히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어떤 유무로 따지고, 그 다음에 시대로 쳐서 간 것, 곤, 시대가 올 것, 컴. 그러니까 이거는 구시대죠. 구시대와 신시대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면, 애슐리나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시대 상황을 부모하시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의 스탠스는 달라지는데, 그리고 멜란이나 스칼렛을 보면은 그 시대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시대에 대한 뭐 남녀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당시에 시대에 대한 인식은 없고 부분적으로만 파악하죠. 부분적으로만 파악하는데, 멜라니가 갖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인 시대 정신은 없고, 어떤 고결함이나 뭐 숭고함 뭐 이런 그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가치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거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나눠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애슐리는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애슐리는 시대 정신은 인식하고 있지만은 구시대에 속한 인물이에요. 구시대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점점 소멸하고 있어요. 가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멜라니 같은 경우에는 또 시대 정신에 대한 인식도 없지만 구시대에 속한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가긴 가죠. 가는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은 이 구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미덕이나 이런 것들을 멜라니하고 양쪽에서 구현되는데, 시대 정신의 애슐리는 인식하지만 이 나아가는 것, 시대라는 거는 진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슐리는 항상 어떤 회의적이고 고립된 이러한 사고방식이라면, 멜라니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옛것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미덕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단호하고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확신에 차 있죠. 반면에 이제 시대 정신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시대 정신을 인식을 하죠. 근데 버틀러는 구시대를 떠나서 신시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군으로 참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낭만적인 행동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다가올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다가올 시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분면에서 이쪽에 속한 사람이죠. 당연히 이제 스칼렛이 속한 위치는 여기죠. 스칼렛은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시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 정신, 전체적인 그림을 이 양반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다가올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스칼렛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극적인.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좋게 그릴 수 있다면, 시대 정신을 인식하면서 이런 뭐 미덕을 갖고 뭐 어떻게 그려내면 좋겠지만, 사실은 각각 분열된 하나의 전형성을 그려야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갖고 있기 힘들었겠죠. 어쨌든 이 네 개가 뭐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개가 당시에 사라진 것을 중심으로 한 사분면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립하는 전선들은 뚜렷하죠.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건 스칼렛하고 애슐리거든요, 대척점에. 가장 멀리 있는 건 스칼렛하고 애슐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어울리기 쉬운 것들은 그 스칼렛하고 멜라니가 갖고 있는 우정이라든지, 버틀러와 스칼렛의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멜라니와 애슐리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접성 때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버틀러하고 애슐리는 시대 정신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스칼렛과 멜라니처럼 시대 정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대 정신을 인식한 가운데서는 구시대냐 신시대냐 하는 선택이 더 명료한 과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둘은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는 아까 말했던 삼각관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데 둘은, 스칼렛과 멜라니는 한쪽은 구시대고 한쪽은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지만 시대 정신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우정 같은 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끊임없이 물론 애슐리라는 연관 장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간 것과 온 것에 대한 작가의 대표 인물들 4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주인공이 스칼렛이라는 거는 그리고 버틀러라는 거는 암만 해도 간 거보다는 올 거에 대한 것들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 4분면 속에서 다가올 시대에 대한 것들은 이 4분면 속에서 이 버틀러하고 스칼렛이 암만 해도 이제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간 시대에 대비한 온 시대에 대한 게 이 책에서 주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등장인물 넷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분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뭐랄까 여기는 이제 끊임없는 대립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끊임없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립을 명확하게 해줘가지고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려고 사실 현실에서 이런 인물은 거의 없죠. 소설적인 인물이죠. 소설적인 인물이고 조금씩은 섞여 있고 그러는데 작가가 그 시대를 대표하기 위해서 전형성을 창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작가 자체가 이 마가렛 미첼 같은 경우가 애틀란타 출생이잖아요. 조지아죠. 자기가 애틀란타 출생이고 나탈리 샤로트처럼 1900년생인데 나탈리 샤로트는 1900년에 태어나서 99년까지 살았죠. 20세기 다 살았는데 이 마가렛 미첼은 1900년에 태어나서 40몇 년? 49년. 절반밖에 못 살았어요. 그죠? 절반밖에 못 살았는데 어쨌든 20세기가 열리는 시점에 과거의 미국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하자면 상징적인 장소 애틀란타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이제 쓰게 된 경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쳤나 이래가지고 그때는 우리처럼 이제 책이 많지 않으니까 책 다 빌려보고 나니까 남편이 본인이 쓰라 그래서 썼다는 일화가 이제 전해지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 얘기를 쓰게 되죠. 들었던 얘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항 대립을 이 4분면도 사실 이항 대립을 2개를 겹쳐놓은 거니까 이항 대립을 끊임없이 중첩시켜서 어느 플로우 차트처럼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플로우 차트에 보면 이제 yes, no를 하게 돼 있잖아요. yes, no, yes, no, yes, no. 끊임없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의 전형성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거는 그리는 그 시대가 끊임없이 yes, no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였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게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이제 하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yes, no에서 정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yes, no를 선택한 다음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러한 yes, no의 이분법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 가계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설정 같은 건데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시잖아요. 아버지가 아일랜드고 여기는 이제 프랑스인데 근데 여기도 아일랜드 소작이잖아요. 소작인이고 아일랜드라는 게 어떤 우리가 스코틀랜드하고 또 아일랜드가 좀 다른데 아일랜드에는 헝그리 정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원래 이제 그 아일랜드 19세기 중반에 보면 아일랜드 대기근 사태가 있잖아요. 감자 파동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이 아마 5분의 1인가 죽었잖아요. 굶어 200만 명인가 굶어 죽었는데 그 전후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많이 오는데 굶주림을 피해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일랜드에 있는 게 어떤 굶주림 외에 민족적인 자긍심, 독립 문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오렌지당 얘기 나오듯이 영국과의 갈등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북의 활동은 좀 갈등적인 요소가 강해요. 아일랜드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 제레미는 실제로 영국인 한 놈을 이렇게 때려 죽이고 도망쳐서 오잖아요. 도망쳐서 온 거고 어머니 쪽은 사실 프랑스 그다음에 이 남쪽 카리브해라든지 이 남쪽에 있는 프랑스 영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계 시민적이고 융합적인 요소가 좀 강한 거죠. 해양적인 느낌. 그래서 여기 크리올 이런 나라도 그 혼혈 같은 걸 크리올이라고 하는데 혼혈 문화 그다음에 다소 융합적이고 어떤 포용적인 문화 요즘 하는 말로 톨레랑스 같은 거 이제 그런 두 가지 혈통을 이제 섞어 놓는 거죠. 섞어서 스칼렛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스칼렛이 부딪히는 역사가 미국 역사와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타라가 나오잖아요. 타라는 아버지의 세계죠. 아버지의 세계고 그 다음에 신세계 애틀란타.
애틀란타는 새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 이제 기차, 미국 개발 시대의 상징인 기차, 이것들의 뭐라 그러지? 허브. 어쨌든 이 대립이 있는데 그 양쪽에서 갈등하는 존재죠. 스칼렛은. 양쪽에서 갈등하다가 yes no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 두 개가 상징하는 걸 보면은 타라는 모카예요. 그죠? 모카고 농업이고 애틀란타에 가서 이 사람 하는 거는 상업이죠. 그죠? 상업. 그다음에 자본. 그러니까 그 남북 전쟁이 있던 1800년대 초반이 미국 자본주의의 재편 시기거든요. 재편 시기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미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어떤 남부에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카와 농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애틀란타는 남부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북부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공업,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막 키워나가고 있던 시절인데, 근데 또 이것도 있고 또 나중에 결부되는 게 미국 역사에 등장하는 민주당, 민주공화당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그죠? 민주당, 공화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민주당, 공화당을 보면 우리가 맨날 헷갈리거든요. 유럽 정당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막 혼합돼 있어. 유럽 정당들은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되게 전통과 노선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은 얘들이 좀 섞여 있어요. 이념적으로. 사실은 이게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보 보수의 유럽은 진보 보수의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 헷갈리는 얘네는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거의 보수에 가까운 것 내에서의 뭐 약간의 분화와 그 내부의 진보 보수 뭐 이 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공화당의 정책을 보면은 어떤 거는 얘네가 더 진취적이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이 뿌리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 큰 흐름은 이거죠.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여기서 뭐 실제로 양키들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모카 얘기 나오고 이 보호무역하고 보호무역 문제하고 소위 이제 그 보호무역하고 자유무역하고 대립이 또 나타나죠. 여기 보면 끊임없는 이항 대립이에요. 자유무역은 이쪽이잖아요. 그 모카하고 남부 쪽. 보호무역은 북부 쪽 입장이고. 이게 이제 소위 동북아 발전 전략이니 뭐 어쨌든 이 보호 초기에 국가가 자기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보호무역을 해서 유치산업 같은 거, 인펀트 인더스트리한 거, 이런 걸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 벽을 쌓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이익이 상충한 거죠.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이 더 자기한테 이득이고,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데다가 팔아먹어야 되니까, 모카를. 근데 북부는 안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유치산업, 그 인펀트 인더스트리를 키워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게 왜 구시대적 유물이냐 하면은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자유무역이라는 현상하고 뭐가 결합되냐 하면 노예노동이 결합돼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적 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쪽이죠. 자유무역은 자본주의 정신인데 노예노동은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호무역과 상공업 발전도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자유무역으로 가야죠, 이것도. 근데 미국이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의 기형끼리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맞짱을 뜨게 되면서 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그 다음에 이제 농업과 뭐 상공업 간의 대립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민주공화 간의 대립, 그 다음에 남부 대 북부의 어떤 양키 문화와 어떤 전통적인 남부 문화. 이제 그 전통적인 남부 문화에는 약간 뭐 프랑스적이고 융합적이고 뭐 그러면서 약간 거만하고 뭐 이런 느낌. 양키 문화는 거기서 좀 경멸적인 거잖아요. 납실하고 돈에 팔려가고. 아까 이 4분면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거. 주로 스칼렛과 애쉬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미국 역사의 한 중요한 장을 기록한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인들한테는 이게 뭐 되게 재밌는 미국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거죠. 근대사에. 얘네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얘네 1776년에 독립선언했고, 그 지네가 독립선언한 게 1776년이고, 1492년에 이제 걔네들이 그 상륙하잖아요. 네, 신대륙에 걔도 아메리카에 상륙하는데, 요 사이는 신대륙을 주도할 주체 세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1776년에 가면은 이제 아메리카를 주도할 세력이 이제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 100년 지나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라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북전쟁이라는 거는 중요한 히스토리인 거죠. 히스토리인데,
거기서 미국 독립선언 때 갖고 있던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정리되면서 자연스러운 연방국가로 가는 과정을 어떤 뭐 등장인물 네 사람을 주축으로 한 그 갈등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렸기 때문에 우리 번역본으로 1300페이지에 걸쳐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도 전통적인 소설 기법대로 쓰고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뭐 프랑스 소설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다 보여주지. 멜라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스칼렛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애실리는 무슨 갈등인지,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독자는 신처럼 당시 상황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나타났던 뭐 다양한 어떤 문화,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인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씩 지루한 대목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알 필요 없는데 하는 거, 뭐 익숙하지 않은 문화,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주석을 달아야만 알 수 있는 단어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뭐 삼합 이러면 감이 확 오잖아요. TV 팍 넘어오잖아. 삼합 얘기를 하는 동안 홍어 딱 쏴야지요. 뭐 이런 거를 양키들이 소설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 주석 달아줘야 될 거야. 조선 사람들은 옛날에 뭐 배에다가 실으다가 어쩌다가 뭐 삭힌 걸 먹게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야 홍어를 썩혀 먹어요 야들은 뭐 이러면서 한참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곧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제 미국적인 문화가 이제 들어있어서 조금 지루한 측면도 있는데 다행히 미국 문화라는 게 얍실하기 때문에 다행히 아주 깊은 문화가 안 쌓여 있어서 크게 지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재밌고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양 두 가지 문화에서 이분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다가 작가가 내린 결론은 뭐 이런 거죠. 결국은 타라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타라는 구시대를 대표하는데 승리하는 주축 인물은 신세대 인물이잖아요. 그 조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끝낸다고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하고 같이 가는 거죠.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하고 같이 가고 미국 연방국가에 등장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노예제 문제를 어쨌든 털고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가는 건데 이 즈음이 보면은 이게 1860년대잖아요. 61년에 아마 남북전쟁이 일어나. 근데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영국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공물법 폐지가 1846년에 영국에 공물법 콘로라 그러는데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에서 자유무역을 하는데 영국의 공업이 발달하니까 노동자들의 유지비가 떨어질수록 영국은 경제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게 자본가들한테 유리해요. 근데 지주들이 있잖아요. 지주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영국은 어쨌든 공물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농가 보호하듯이.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성숙했다는 징표의 하나로 영국이 1846년에 가면 공물법 폐지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공업에 확보한 우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도 자본제적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봉건적인 농업은 이제 끝나라 이런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국에서는 공물법 폐지라는 게 자유무역을 상징하거든요. 자유무역. 그 자유무역을 상징하고 자본주의를 상징하는데 반면에 여기서 이 20년 뒤에 신대륙 아메리카 식민지, 영국 식민지였던 곳에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곳이 노예무역하고 연결된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이게 공물법 폐지처럼 완벽한 어떤 자유무역과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는 뭔가 정리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미국 자체로도. 노예노동은 그때 뭐 남북전쟁 일어날 때 그 1000만이었다며 남쪽이 1000만이고 북쪽이 2000만. 근데 남쪽 1000만 중에는 노예가 350만 명이 있어요. 노예 350만 명이라는 거는 그거는 시장에 편입되지 않은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임금을 받지 않는 거죠. 임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서야 되고 노동시장이 서려면은 전통적인 자기가 자기 몸을 팔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봉건제적인 속박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가진 게 없어야 되죠. 그걸 자유라고 두 가지 자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노예가 있는 그 남부의 대규모 농장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 영국은 공문법 폐지를 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를 가고 있지만 미국은 후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기형적인 자유무역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노예노동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와서 자본주의를 새로 재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쪽이 아마 맞았을 거고, 그런 게 이제 동인이 돼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 이제 그러한 상황을 깨뚫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당시적 상황 때문에 못 깨닫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남녀로 나눠져 있지만 이쪽에 남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남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연찮게 이제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위로 올라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랑 얘기를 넣어서 이제 재밌는 거죠. 사랑 얘기를 넣어서 재밌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첫 번째가 여성 문제. 당시의 시각으로 여성 문제를 그려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미성숙하고 여기도 이 사본면에서 보면은 시대 정신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둘 다. 지금 덜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덜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사회적인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똑똑한 여자들이 나올 확률이 좀 떨어졌을 거고, 실제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똑똑한 여자들을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았을 거고, 여성을 전적으로 대상화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신사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기사도 이런 것들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을 알고 그거의 흐름에 앞장서거나 동참할 수 있는 여성을 이 당시에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소설에서 그걸 그려내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어려운 문제죠. 이제 거기서 마가렛 미첼의 여성의식이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그렸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여성 배제의 문학적 형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서사나 기술을 따랐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한계와 문제점 배제를 충실히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스칼렛이나 멜라니나 그 당시에 들어간 여자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는 여자겠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거기에 갑자기 구주, 아까 올랭푸트 구주 같은 그런 인물이 이 책에 있으면 되게 안 어울렸을 거예요. 남부에 조지아주에 올랭푸트 구주 같은 인물을 그렸다면 아마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이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리얼리즘적인 성취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이미 그리고 그 문제는 참정권이니 하는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나머지 여성 차별 문제는 지금에서 해결될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한계인데 그 인종 차별 문제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이거는 그것도 이제 리얼리즘적인 보여주기를 통한 리얼리즘적인 성취냐? 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뿌리 깊은 어떤 인종 차별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흑인 독자라면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매우 불편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계급적인 대립, 그런 것들이 뚜렷하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 백인들을 쓰레기 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정신하고 비슷하죠, 그죠?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하고 비슷한데 쓰레기 한국인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차별과 배제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쓰레기 백인들을 이게 멸시하고 배제하는 게 암암리에 나타나는 게 그게 미국 건국 정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776년에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사실 미국의 파더들,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대지주들이었잖아요. 대주주였고, 거기서 여성이나 여기 이 편으로 쓰레기 백인, 가난한 백인, 그 다음에 인디언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됐어요. 통치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게 이제 투표권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자기 재산이 얼마 이상이 있고 이런 사람만 투표권이 있다 이런 게, 근데 차등 투표는 옛날에는 보편적이었어요. 실제로 1인 1표의 그 4대 선거가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시민으로서 자격은 재산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쓰레기 백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 같은 거는 이 책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어요. 계급적인 관점. 그러니까는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계급적인 대립 이런 것들은 아마 마가렛 미첼이 본인이 배어있기 때문에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이 마가렛 미첼도
어떤 인종이나 그 계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불편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흑인 문제, 여성 문제, 뭐 그다음에 계급적인 문제, 그다음에 남북 문제라서 양키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장항록 씨가 옛날 번역에는 이건 마지막 문장을 바꿨거든요. 마지막 문장은 그 유명한 그게 오역이라고 해야 될지 뭔데 마지막 문장이 투모로우 이즈 어너더 데이예요. 마지막 문장이 투모로우 이즈 어너더 데이인데 이거는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이렇게 됐는데 유명한 번역이 아마 장항록 씨가 번역한 거예요. 근데 투모로우 이즈 어너더 데이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라고 번역해놨어요. 거기도 안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지. 안중근 씨가 그랬을 리가 없겠지. 장항록 씨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로 잡았네요. 대표적인 창의적인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오역한 건 아니고 마지막에 멋을 부린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는 내일은 내일의 내일은 내일의 뭐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됐죠. 이게 장항록 씨가 아마 한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번역과 관련된 일화에서 가장 유명하게 인용되는 투모로우 이즈 어너더 데이를 그런 식으로 번역했다.